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하겠습니까? 이 발언 직후 워싱턴 전략회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한다. 제재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믿어온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식이 유독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압박을 받자 준비했고 무시당하자 대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강자에게는 냉정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약자에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돌려받을 걸 먼저 묻지 않았죠. 이건 우연도 미담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150년 동안 유지해온 태도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계가 질문합니다. 강한 나라라서 버틴 게 아니라 버텨왔기 때문에 강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스테판 더프 교수님은 오랫동안 국제정치를 연구했으며 단 한 번도 예측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하면 약소국은 굴복한다. 제재가 가해지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교수님이 가르쳐온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식을 깬 나라가 딱 한 곳만 있었다며 교수님이 고백했어요. 그 나라는 압박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제재해도 오히려 준비를 했고 무시하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곧바로 형광펜을 꺼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 뭔가 완전히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화면에 태극기를 띄우며 말했을 때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제 모든 이론을 다시 쓰게 만든 나라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린 에일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이 강의실에 앉아 있어요. 지난주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스테판 더프 교수의 특별 강의가 있으니 꼭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더프 교수님은 유엔 사회발전위원회 자문을 맡고 계시며 글로벌 문명사 전문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국가 시스템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강의 제목을 봤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사회 유형이라는 제목이었으며 부제는 개념을 다시 쓰는 사회, 통상적 이론을 초과하는 국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계도 보였고 중동계도 있었으며 아시아계 학생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노트를 펼치고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버지가 보잉에서 일하실 때부터 늘 미국의 우방국이자 조력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작지만 빠르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첫 문장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세계에서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을 돌릴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나라는 어디냐고 물었죠. 학생 몇 명이 손을 들려다 멈췄어요. 교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함 없이 해군을 키울 수 없는 나라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며 답을 보여줬어요. 전부 같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줘야 하는 나라들이었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중동도 모두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멈칫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분명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의존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3일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CNN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존슨이며 방산 전문 기자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무기 거래를 취재해온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 그가 전화로 말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으며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무기도 주로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필리핀이 한국 무기만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샀어요. 필리핀은 이 전투기를 12대 샀으며 이게 한국이 해외에 전투기를 판매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 후 호위함이라는 군함도 여러 척 샀고 경비함도 샀으며 이제는 KF-21이라는 최신 전투기까지 주문했다고 해요. KF-21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잘 안 잡히며 빠르게 날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어요.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20대나 주문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만든 최신 전투기를 가장 먼저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필리핀은 한국 무기만 계속 사는 걸까요? 미국제 무기가 더 유명하고 검증됐는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존슨 기자의 말을 전했어요. 필리핀 해군 장교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교수님이 결정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해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았으며 공장들도 문을 닫았어요. 중국은 도시 전체를 봉쇄했고 유럽은 공장 가동을 멈췄으며 미국도 생산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한국의 호위함을 주문한 상태였어요. 정해진 납품일이 있었죠. 전 세계가 예상했습니다. 한국도 납품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이 멈췄고 부품 수급도 막혔으며 사람들도 일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배를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줬어요. 4개월이라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4개월이나 일찍 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팬데믹 한가운데서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으며 공장은 2교대로 운영했고 식사 시간도 나눠서 진행했다고 해요. 모두가 멈췄을 때 한국만 움직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나요? 마스크 수만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소독제도 있었고 당시 이 물건들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죠. 한국은 이걸 선물로 실어보냈어요. 계약서에 없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게 단순한 계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약속이냐고 되물었죠. 옆자리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필리핀은 그 후로도 한국 무기만 샀다고 합니다. 호위함을 추가로 2척 더 샀고 경비함도 6척 샀으며 초계함이라는 배도 받았어요. 한국은 2배까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중고 배였지만 완전히 수리해서 새 배처럼 만들어 보냈다고 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뭔가 정리가 필요했어요. 필리핀이 한국을 믿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니까요.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심지어 선물까지 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샀고 말레이시아도 필리핀을 따라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도 한국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같은 말을 한다고 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삼성과 SK라는 한국 회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한국산 메모리가 필요하고 미국이 슈퍼컴퓨터를 만들려면 한국산 칩이 필요하며 유럽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LG, 삼성, SK온이라는 한국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테슬라, 포드, GM 같은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조선업도 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들며
특히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한 배는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조력국이라고 배웠는데 오히려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을까요? 펜을 들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답은 150년 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선택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조선은 한국의 옛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 앞에서 한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라는 글자가 떴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존슨 기자가 보낸 이메일 전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스테판에게 지금 필리핀 해군 부두에 서 있다. 한국 호위함 인수식을 취재 중인데 뭔가 이상하다. 필리핀 장교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건 무기를 받는 표정이 아니라 친구를 맞이하는 표정이다. 20년간 방산을 취재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 존슨이라는 글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존슨이 왜 저렇게 놀랐는지 이해하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필리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 반군과 공산주의 반군이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반군을 찾아내기도 어려웠고 설령 찾아내도 격퇴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이 가진 전투기들은 60년대 도입한 골동품 수준이었으며 느리고 무거워서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힘들었어요. 필리핀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새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예산은 부족했고 미국제는 너무 비쌌으며 중국제는 성능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관료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필리핀은 FA-50이라는 한국 경전투기를 12대 주문했습니다. 작지만 날쌔고 강력한 전투기였어요.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해외에 전투기를 수출한 최초 사례였으며 한국도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운명처럼 전투기들이 필리핀에 도착하던 바로 그 시점에 마라위라는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어요. 반군이 도시 일부를 점령했으며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즉각 진압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FA-50 전투기들은 아직 포장도 제대로 안 뜯어진 상태였어요. 보통이라면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데 몇 달은 걸리는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필리핀 공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급히 최소한의 점검만 하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은 필리핀 공군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빠르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유도 미사일은 반군 본거지만 골라서 명중시켰고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며 물었습니다. 작지만 매운 전투기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 전투에서 FA-50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반군 거점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됐고 필리핀군은 승기를 잡았으며 결국 도시를 되찾았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였어요. 한국 전투기의 실전 성능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이는 필리핀 공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생각했습니다. 공군 무기가 이 정도라면 해군 무기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유한 군함들이 너무 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한국 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2,600톤급 크기였어요. 여기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했습니다. 호위함을 건조하는 동안 한국 해군이 퇴역 예정이던 초계함 한 척이 있었어요. 초계함은 호위함보다 작은 배로 바다를 순찰하는 용도입니다. 중고배였죠. 한국은 이 배를 완전히 분해해서 수리했습니다. 엔진을 새 걸로 바꿨고 녹슨 부분을 모두 교체했으면 페인트를 새로 칠했고 장비들을 점검해서 작동하지 않는 건 전부 고쳤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그 배를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존슨 기자의 후속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필리핀 해군 장교가 말했다고 합니다. 중고라고 했는데 새 배인 줄 알았다고 했대요. 이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비된 배는 처음 봤다고 했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중고를 주더라도 새 것처럼 만들어서 주는 게 한국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필리핀이 주문한 호위함 2척이 완성됐어요. 호세리자람과 안토니오 루나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이 배들을 인수했을 때 또 한 번 놀랐다고 해요. 성능과 마감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지만 군함까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필리핀 국방부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호위함을 추가로 더 사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3,100톤급 최신형 초계함을 2척 주문했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충동 구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보통 군함을 산다는 건 몇 년씩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필리핀은 거의 바로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1장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도 약속한 배를 4개월이나 일찍 보냈고 거기에 마스크와 방역 물품까지 선물로 실어 보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의 태도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자국 이익만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었고 의료 물품을 사재기하는 나라도 있었으며 약속한 물건을 못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나라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일찍 보냈고 필요한 물건까지 챙겨 보냈습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필리핀은 또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엔 2,400톤급 해양 경비함을 무려 6척이나 주문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어요. 10년 동안 필리핀이 한국에서 산 배만 해도 10척이 넘었으며 전투기까지 합치면 필리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제로 채워진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필리핀이 한국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를 사자고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FA-50 전투기를 18대나 주문했으며 지금은 한국 호위함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럽 국가들 명단이 나왔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탱크, 자주포, 전투기까지 한국제로 사들였으며 구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무기회사가 많은데 말입니다. 대답은 같았어요. 납기를 지키고 품질이 확실하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무기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했어요. 전쟁이 나면 당장 써야 하는 장비인데 약속한 날짜에 안 오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군사 강국들은 납기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신뢰,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서 확인된 믿음이었어요. FA50 실전 성공, 초계함, 선물, 호위함 품질, 코로나 속 납기 준수, 이 모든 게 쌓여서 필리핀은 이제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F-21이라는 최신 전투기까지 세계 최초로 주문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지, 왜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지, 왜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챙겨주는지 그 답은 150년 전에 있다고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앞에서 한 선택, 그 선택이 오늘날 한국의 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866년 병인양요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굴복을 거부한 나라가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지 말이에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일본, 조선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시기는 세계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양 나라들이 증기선과 대포를 앞세워 동양으로 밀려오던 때였어요. 증기선이란 석탄을 떼서 움직이는 배를 말하는데 바람에 의존하던 범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대포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멀리서 정확하게 쏠 수 있었고 파괴력도 엄청났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시기 강대국들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다고 해요. 군함을 보내고 대포를 쏘면 약소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조약을 맺게 되고 조약을 맺으면 문을 열게 되며 문을 열면 결국 식민지가 되거나 반식민지 상태에 빠진다는 수순이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예외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중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했어요. 아편전쟁이란 영국이 중국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영국 군함과 대포 앞에서 중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징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조약이란 두 나라가 약속을 문서로 만드는 건데 중국은 항구를 열어야 했고 홍콩을 내줘야 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이후에도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같은 불평등한 약속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일본 이야기를 꺼냈어요. 1853년 미국 함대가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한 거대한 증기선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배들을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배라는 뜻이죠. 미국은 일본에게 요구했어요. 항구를 열고 무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대포를 쏘기도 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나가와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일본은 문을 열었고 이후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통해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해요. 강대국의 군사력 앞에서 굴복했고 조약을 맺었으며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어요. 1866년 병인양요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과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병인년은 우리 전통 방식으로 해를 세는 건데 서양식으로는 1866년입니다. 프랑스 군함이 조선을 공격한 사건이죠. 왜 프랑스가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온 선교사들을 처벌한 겁니다. 프랑스는 이걸 빌미로 군함을 보냈어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강화도는 서울 근처에 있는 섬이에요.
프랑스는 최신 무기로 무장했고 조선은 화승총과 칼로 맞섰습니다. 화승총이란 심지에 불을 붙여 쏘는 구식총인데 프랑스 소총에 비하면 느리고 사거리도 짧았어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일부를 점령했고 조선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프랑스가 원한 건 뭐였을까요? 조선을 정복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선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항구를 열게 하고 무역 조약을 맺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던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조선 조정에 사람을 보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협상 자체를 거부했어요. 조선 조정은 답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사과하고 물러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협상을 하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당황했어요. 군사력으로 압박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공식인데 조선은 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더 이상 전투를 벌여봐야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조선이 진 겁니다. 강화도 일부를 빼앗겼고 병력 피해도 컸으며 문화재도 약탈당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조약을 맺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항구를 열었나요? 열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나요? 앉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1871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미국이었어요.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과의 싸움이란 뜻이죠. 미국 군함이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몇 년 전 미국 상선이 조선 근처에서 불탄 사건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걸 구실로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또 공격했습니다. 미국 함대는 프랑스보다 더 강력했어요. 최신식 군함과 대포로 무장했고 병력도 많았습니다.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시 열세였어요. 광성보라는 요새가 함락됐고 많은 조선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조선이 협상을 요청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조선은 거부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조선 조정은 미국에게 답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당황했어요. 군사적으로 이겼는데 외교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결국 철수했어요. 조약 없이, 협상 없이 그냥 돌아간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중국, 일본, 조선을 비교하는 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후 난징 조약 체결, 일본은 흑선 내항 후 가나가와 조약 체결,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후 조약 체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조선이 더 용감했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준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은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굴복하게 된다고 본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조선이 두려워한 건 패배가 아니라 전례라고 했습니다. 전례란 이전의 한 행동이 다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해요.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다음에도 앉게 되고 한 번 조약을 맺으면 다음에도 맺게 되며 한 번 기준을 낮추면 계속 낮아진다는 겁니다. 조선은 이걸 막으려 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전례는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결국 손해를 본 거 아닌가요? 싸워서 졌고 피해도 입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조선은 한 가지를 남겼다고 했어요. 이 나라는 압박한다고 자동으로 문을 여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남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국제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는 기록이 아니라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압박해서 성공하면 다음에도 압박하게 되고 한 번 협상으로 얻으면 다음에도 협상을 요구하게 되며 한 번 굴복시키면 계속 굴복시키려 든다는 겁니다. 조선은 이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압박해도 안 통한다는 인식을 남긴 겁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인정했어요. 조선은 고립됐고 경제 발전이 늦어졌으며 결국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선이 선택한 원칙이라고 했어요. 패배는 받아들여도 굴복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손해를 감수해도 기준은 지킨다는 원칙,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정체성을 우선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어요. 이 원칙이 왜 지금 중요한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이 굴복을 거부했던 그 태도가 1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말이에요. 필리핀에 배를 보낼 때 한국이 보여준 태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태도,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는 태도,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선은 군사적으로 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시간이 흘러 민족의 성격이 됐으면 다시 시간이 흘러 사회 시스템이 됐고 결국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행동 방식이 됐다는 겁니다. 굴복을 거부하던 나라가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된 거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패배는 일시적이지만 굴복은 영구적이다. 기준을 지키는 게 생존이다. 손해를 감수해도 전례는 남기지 않는다.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태도가 어떻게 현대 한국의 시스템으로 진화했는지 보겠다고 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조선의 태도와 현대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명분, 체면, 원칙 같은 단어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납기, 품질, 신뢰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명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체면을 차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고 원칙을 어기면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했으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의 기준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세기 후반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했을 때 이 민족성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교수님이 사례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납기였다고 해요. 약속한 날짜에 완성하는 것. 이게 생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명분을 지키던 태도가 현대에는 납기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계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발표를 허락했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슌스케이며 일본에서 왔다고 소개했어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도 납기와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일본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도요타 같은 회사는 품질 관리의 교과서라고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어요. 일본도 품질과 납기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그 성과도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품질을 지켰고 한국은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약속을 지켰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슌스케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사례를 보여줬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즉 IMF라는 국제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위기였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으며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위기 속에서도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당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인데도 약속한 공사는 끝까지 완성했어요.
심지어 적자를 보면서도 납기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마당에 해외 공사를 포기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월급을 깎고 본사 건물을 팔고 임원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외 공사를 완성했어요. 이게 비효율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효율이 나중에 신뢰가 됐다고 했어요. 슌스케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한 것뿐이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려고 한 계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어요. 당시 한국 기업들이 남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 건설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약속을 어기면 다음 세대도 신뢰를 잃게 된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 기업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버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계산이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조선이 병인양요 때 보여준 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은 지킨다. 당장은 힘들어도 전례는 남기지 않는다. 이게 150년이 지나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슌스케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또 다른 특징을 보겠다고 했어요. 극단적 몰입과 극단적 해제라는 패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인의 노동시간과 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미친 듯이 몰입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였으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쉬고 일했고 야근과 철야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놀 때는 또 미친 듯이 논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끊고 과감하게 소비하며 과도하게 즐긴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패턴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놀이조차 산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이 취미로 끝나지만 한국에서는 게임이 직업이 됐고 리그가 생겼으며 산업이 됐습니다. e스포츠라고 부르는 전자게임 스포츠 산업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K-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은 놀이를 시스템으로 바꾼 사례라고 했습니다. 노래와 춤을 배우는 연습생 제도, 철저한 관리와 훈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작동했어요. 놀이에도 연습이 있고 전략이 있으면 분석이 있었습니다. 즐기는 것조차 학습 구조로 만든 겁니다. 슌스케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K-팝은 일본 아이돌 문화를 참고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어요. 일본 아이돌 시스템을 참고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뭔가를 더했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K-팝과 J-팝의 해외 진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일본 음악은 주로 아시아 시장에 집중했지만 K-팝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국내 시장이 작아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영어 가사를 섞고 글로벌 프로듀서와 협업했으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시작은 일본을 참고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슌스케가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어요.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성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어요. 화면에 공식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명분 현대의 기술력 신뢰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명분만 있고 기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굴복은 안 했지만 발전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은 명분에 기술을 더했어요. 굴복하지 않는 태도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겁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 개발에 미친 듯이 투자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경쟁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의 굴복 거부 정신이 현대 기술 개발로 이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 강국이 된 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납기를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자재가 부족하면 밤새 조달했으며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켰어요. 이게 신뢰가 됐고 신뢰가 경쟁력이 됐으며 결국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바로 태도가 시스템이 된 사례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DNA가 현대 한국의 산업이 됐다고 말했어요. 굴복을 거부하던 정신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됐고 명분을 중시하던 태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이 됐으며 기준을 낮추지 않던 원칙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자산이 됐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명분에서 납기로, 태도에서 시스템으로, 정신에서 산업으로 이 흐름이 명확해졌어요. 슌스케를 힐끗 봤습니다. 그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보겠다고 했어요. 특히 강자와 약자를 대하는 한국의 이중적 태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필리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리핀이 KF-21 전투기를 세계 최초로 주문한 사실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존슨 기자의 추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3가지라고 했대요. 첫째는 실전 검증이 됐다는 점, 둘째는 빠른 납품, 셋째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신뢰라고 했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FA-50 전투기가 마라위 전투에서 보여준 성능은 필리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이 놀란 건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비가 쉬웠고 부품 수급이 빨랐으며 한국 기술진이 현장에 와서 직접 교육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준 거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라고 했어요.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전투기를 샀는데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품을 주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은 몇 달씩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품을 미리 필리핀에 비축해놨고 기술진을 상주시켰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어요. 이게 신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호위함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엔 2척을 샀죠. 호세 리자람과 안토니오 루나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들을 받아보고 나서 필리핀 해군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필리핀 해군이 작성한 평가서였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며 마감 품질이 완벽하고 승무원 교육까지 철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필리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3100톤급 최신형 초계함을 2척 더 주문했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충동 구매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보통 군함을 구매하는 건 몇 년씩 논의하고 검토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필리핀은 거의 즉시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죠. 여기서 교수님이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태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되고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뿌리가 한국에서 특히 깊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왔다고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 말하는데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을 받았고 전쟁을 겪었으며 분단까지도 했어요.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조상들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보여준 그 굴복하지 않는 정신, IMF 위기 때 보여준 그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정신, 이 모든 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고 공장을 2교대로 돌렸으며 약속한 배를 4개월이나 일찍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진심을 다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게 그저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라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스크와 방역 물품을 선물로 보낸 것도 그렇고 중고 초계함을 새 배처럼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기술진을 상주시켜 교육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태도였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존슨 기자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필리핀 해군 장교가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고 중국은 영향력을 사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된다고 했대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계속 주문했어요. 2,400톤급 해양 경비함을 6척이나 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3,200톤급 호위함도 2척 더 주문했어요. 10년 동안 필리핀이 한국에서 산 배만 해도 10척이 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만남은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신뢰로 굳어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나타났어요. 말레이시아는 필리핀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영토 분쟁도 있고 군사력 경쟁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제 무기로 필리핀이 강해지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재작년에 말레이시아가 FA-50 전투기를 18대나 주문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12대 샀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산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 호위함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해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필리핀이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작동하고 납기를 지키며 신뢰할 수 있다는 걸 필리핀이 보여준 겁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입소문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가 만족하면 옆 나라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광고가 필요 없어요. 실제 사용자가 증명해주니까요.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태국도 알아보는 중이며 베트남도 문의를 했다고 해요.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화면에 폴란드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유럽제나 미국제 무기를 써왔습니다. 그런 폴란드가 최근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샀습니다. 구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 깨달았습니다. 무기가 당장 필요한데 유럽 회사들은 생산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제는 비싸고 납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하며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게다가 품질도 보증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편하기로 한 거예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로 군대를 바꾼다는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됐어요. 노르웨이도 한국 방공 시스템을 샀고 호주도 한국과 함께 군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세계 지도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이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터키, 페루까지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DNA가 2020년 팬데믹에서 꽃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150년 전 조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봐도 원칙을 지켰어요.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현대에는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됐으며 위기 속에서도 납기를 사수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전 세계에 신뢰로 퍼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시작된 신뢰가 동남아시아로 퍼졌고 유럽까지 건너갔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실체라고 했어요. 한국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뢰는 150년 전 조선의 선택에서 시작됐고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으며 결국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 다른 나라를 우리로 대하는 태도, 신뢰가 입소문이 되는 순간 이 문장들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어요. 이제 한국이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이중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필리핀 같은 나라들과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해요. 강대국을 대하는 태도와 약소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에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강대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협상은 하지만 굴복하지 않으며 거래는 하지만 기준을 넘기지 않고 압박을 받으면 시간을 벌어 준비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소국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요. 계산 없이 돕고 조건을 최소화하며 심지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기관은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을 하는데 무상원조를 한다고 해요. 무상원조란 돈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주는 지원을 말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식수시설을 지어줬고 동남아시아에 학교를 세워줬으며 중남미의 농업기술을 전수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여기에 군사 조건도 없고 외교 조건도 없으며 경제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돕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유럽계로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결국 손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쓰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강자와 약자는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강자는 계약서를 기억한다고 해요. 얼마를 줬고 얼마를 받았는지, 조건이 뭐였고 이행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약자는 태도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해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도왔는지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동티모르, 레바논,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고 해요. 평화유지군이란 전쟁이 끝난 지역에 가서 평화를 지키는 군대를 말하는데 한국군이 그곳에서 뭘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싸우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도로를 건설했고 병원을 운영했으며 학교를 지었고 정수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 평화유지군은 주로 치안 유지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순찰하고 분쟁을 막고 질서를 지키는 게 임무죠. 하지만 한국군은 그 이상을 했다고 해요. 현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평가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한국군이 떠날 때 주민들이 울면서 배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돕고 우리라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도 과거에 약자였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이 나타났어요. 1950년대 한국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을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정체성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어요. 강자는 힘으로 약자를 누르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조건을 강요하지만 한국은 조건 없이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이게 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인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힘이 생겼지만 강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발전했지만 약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부자가 됐지만 베풀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장서게 됐다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자국 이익만 챙길 때 한국은 마스크를 나눠줬고 백신 기술을 공유했으며 방역 시스템을 전수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어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정신력과 단결력이 국가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신력과 단결력도 엄청난 국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힘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을 보라고 했습니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고 해요.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내놨고 갑오로 물려받은 금까지 모았으며 전국에서 금이 모였어요. 이게 정신력이고 단결력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거의 모든 국민이 따랐습니다. 강제가 아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협조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했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런 모습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국민이 단결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돕고 나라가 힘들면 개인이 희생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들에게는 경이롭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 국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계속하며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낸다고 해요. 이게 DNA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하려 해도 따라할 수 없는 DNA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지 배우려 한다고 해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의 제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군침을 흘린다는 표현이 맞다고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변국들은 더 그렇다고 해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이런 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 하고 일본은 한국의 속도를 따라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민족 정신의 문제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150년 전 조선이 굴복하지 않았던 정신, IMF 때 국민이 금을 모았던 정신,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던 정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DNA이고 이걸 복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자에게 냉정하고 약자에게 관대할 수 있다고 해요. 강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건 조선의 정신이고 약자를 진심으로 돕는 건 과거 약자였던 기억이며 둘 다 포기하지 않는 DNA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억의 방향이 다르다. 강자는 계약서를 보고 약자는 태도를 본다. 정체성 선언이다. 이 문장들이 깊게 와닿았어요. 교수님이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어떻게 권력의 역전으로 이어졌는지 보겠다고 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내용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권력의 역전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강대국이 한국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과 SK가 합쳐서 70%가 넘는다고 표시돼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모든 디지털 기기의 두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라고 답했어요. 한국, 미국, 대만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메모리는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10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이 마비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불가능한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LG, 삼성, SK온이 합쳐서 세계 시장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 해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한국산 배터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은 더 압도적이었어요. 화면에 세계 조선업 수주량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한국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시도했지만 기술 격차를 못 따라잡았고 일본은 이미 포기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 세 가지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구조적 권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힘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조용히 바꾸는 힘이라고 간조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나토 회의에 자문으로 참석했다고 해요.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군사동맹인데 그 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계획이에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미국 관계자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한국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기술력, 제조 능력, 지정학적 위치,
이 모든 게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략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박하면 됐어요. 제재를 가하면 따라왔고 요구하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과거 한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압박받으면 양보했고 제재받으면 굴복했으며 요구받으면 수용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현재 한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압박받으면 준비했고 제재받으면 대안을 찾았으며 요구받으면 협상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핵잠수함 이야기였어요.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인데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빠르며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무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해요. 문제는 핵잠수함 기술이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 통제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강대국들은 핵잠수함 기술이 퍼지는 걸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과 호주에만 이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미국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가 영국, 호주뿐인데 한국은 자체 개발을 승인받은 거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미국이 계산한 거라고 해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는 것보다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해군력이 필요하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한국의 군사력이 필요하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 이게 권력의 역전이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미국이 계산합니다. 한국을 막으면 우리가 손해다.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게 이득이다.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이 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플라자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1985년 미국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한 사건이라고 소개했어요. 당시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나가자 미국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일본은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일본은 동맹국이었지만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플라자 합의 같은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도체를 안 주면 미국 산업이 멈추고 배터리를 안 주면 전기차 전환이 막히며 방산 협력을 안 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필요해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 권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 교수님이 읽었어요. 한국이 명확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과시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강요하지 않고 필요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깊이 새기고 있는 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국민이 단결했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버텼으며 성장할 때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이라고 강조했어요.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강해져야 개인도 안전하고 나라가 존중받아야 개인도 존중받으며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기회를 얻는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켰는데 제목이 간결했어요. 개념의 재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여정을 봤다고 해요. 1866년 병인 양요부터 2025년 현재까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바뀐 이야기라고 했어요. 화면에 두 개의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나라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가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센 나라를 의미했다고 해요. 병력이 많고 무기가 좋고 영토가 넓은 나라 말이죠.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도 명확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위협하고 강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누르지 않았고 위협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지 않았으며 강요로 질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필요가 됐다고 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이긴 나라가 아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다. 이게 제가 내린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했고, 준비했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버티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이 있기에 버틸 필요가 없어졌으며 존중받기 위해 필수가 됐고 필수가 되니 존중받게 됐다는 겁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됐어요. 오늘 배운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강요가 아니라 필요로,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움직이는 방법 말이죠. 별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됐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강한 나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한나라의 성공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역사 수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의 자랑이라기보다 사람과 사회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유리하지 않을 때도 기준을 지켰는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쉽게 넘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한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도 극적인 기적이 없어도 하루하루 반복된 태도가 시간이 지나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힘은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아도 조용히 주변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과연 강함이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일까? 버티는 것일까? 아니면 끝까지 바꾸지 않은 기준 그 자체일까 하고 말입니다. 정답은 아마 하나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미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연의 끝은 굳이 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